자, 약간 할아버지 같기도 하면서 아저씨같이 생긴 약간 무서운 아저씨로부터 시작돼요. 이 사람 이름이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모르겠죠. 야유라 보기. 이름이 참 외우기 어려워요. 아율아무. 야유라 보기. 그럼 이제 생각은 어땠어요? 수도? 마이스. 왕들? 다 동나라로 가버렸고. 무슨 나라인데? 나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두 분에서 통과하고 이등 집에 투자를 했다. 네가 직접 아까 귀엽게 농사. 여기는 나랑 그냥 무조건 원본에서도 원나라 집들을 사용했는데 그걸 다 뿌리고 다니는 그러면 한국에서도 만원짜리 뿌리고 다니면은 스트레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많아서. 그래서 얘네도 망했어요. 어차피 여기서 막 뿌리고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사 첫 시험인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할만한가요? 네, 내용이 한국사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새삼 느낄 텐데요. 몇몇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용이 정말 많아요. 흐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자, 일단 시험 난이도를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출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사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평가하려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자질구레한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주요 흐름 등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학습 방법과 내용 정리에 대해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세계사 공부에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친구들 또는 세계사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 여기에 영상에서만 공개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까지 정리했으니까 이번 영상 보고 세계사 공부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계사 1학기 1회고사 대비 특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세계사 공부 방법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자, 학습지를 중심으로 1차시에서 8차시 흐름 전체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의 사실과 내용보다는 큰 흐름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특히 동아시아사 역사 부분, 중국사 부분은 반드시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외운 중국 왕조송 가사를 시험지에 적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사건과 인물 개념에 대해 이렇게 시대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물이 활동한 시대, 중요한 사건, 예를 들면 전쟁이나 반란 등의 사건, 제도나 정책 등의 주요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세계사는 학습지의 차시별로 명나라, 청나라를 제외하고 형성평가 문제가 나갔을 거예요. 그 문제에 나온 1번부터 5번의 답지를 한번 이렇게 시대별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문제 풀 때는 아직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지금은 명청시대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웬만한 답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파악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답지를 이번 1호고사 때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자세히 보는 것보다 이제는 여러 번 시대를 나누어서 반복해서 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시대별로 주요 인물, 주요 개념, 사회상 등을 파악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반복해서 머리에 담아야 될 때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볼 것은 문학 유형 부분인데요. 세계사는 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역사 부분은 말이죠. 자, 첫 번째 유형으로는 자료에 해당하는 왕조 국가의 특징과 당시 일어난 사건 또는 사회상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은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될 문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왕조에 어떤 왕조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왜 선생님이 중국 왕조송을 외우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죠. 자, 이걸 모르면 문제에 진짜 손도 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중국 왕조의 흐름 외우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자료를 주고 가왕조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으로는 주요 인물의 업적 또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위에 첫 번째 유형과 유사한 문항일 수도 있겠지만 답지에 같은 왕조의 시기에 인물이 나올 경우 예를 들면 우리 명나라의 경우 주요 인물 홍무제와 영락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봤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물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했는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요 인물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내용 정리 부분입니다. 자,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시대별로 내용을 주제 또는 파트로 나누어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위진 남북조 부분인데 저는 시대 흐름과 주요 인물, 사회상,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정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시의 내용은 세계 4대 문명과 관련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세계 4대 문명 어떤 문명이 있었죠? 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또 인도, 중국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좀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습지에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종교나 과학, 문자, 대표적인 유물, 유적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도 인더스 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도시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그러한 도시 발달된 도시 유적이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고 대표적인 사회 신분 제도로는 선주민을 지배를 하고자 아리아인이 만들었던 카스트 제도 그리고 그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된 브라만교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브라만교의 경전이 배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황허 문명이 있죠. 우리 하상주 부분인데 하나라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자세한 자료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를 했었고 우리는 상나라와 주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상나라는 황허강 유역의 은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이렇게 배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자의 기원인 갑고의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나라 부분입니다. 자, 상나라를 흡수한 주나라 바로 봉건제를 바탕으로 그 혈연을 기반으로 한 주종관계를 형성을 해서 제후에게 지방의 영토를 분봉하여서 통치를 했던 이 봉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시 부분이었어요. 네, 다음 2차시 부분은 바로 동아시아의 역사 본격적인 부분이죠. 춘추 전국시대 부분인데 자, 이 춘추 전국시대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철제 농기구나 무기가 이렇게 보급이 됨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전투력도 향상이 돼서 전쟁의 규모가 확대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영토 국가가 등장을 하죠. 이러한 전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한 제후국이 약소 국가를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영토 국가가 등장을 했고, 그러한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한 9년제가 실시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공업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그랬죠. 상공업 발달, 교역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화폐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농사 쪽에서는 우경,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우경이 보편화되었고, 또 직업이 다양화가 되면서 여러 잉여의 자원이 증가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교역이 증가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춘추전국 시대에는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부국강병을 위해서 각 국가가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고자 경쟁을 했던 시기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사계층, 선비계층들이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죠, 바로 제자백가였습니다. 자, 제자백가, 다양한 그러한 제자백가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뭐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가 있었고, 또 효율적인 통치에 필요한 법률을 강조를 하는 상한과 한비자의 법가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당시 춘추전국 시대 국가가 채택을 했던 것이 이 법가였고,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진나라 역시 법가를 채택을 했다라고 그랬었고, 뭐 그 이외에도 뭐 무의자연, 자연 그 자체의 온전함을 강조를 하는 노자와 장자의 도가가 있었고, 또 차별 없는 인류애, 겸애라고도 불리우는 그러한 내용을 주장을 하는 묵가, 그리고 또 검약이나 그런 것도 강조를 했던 묵자의 묵가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춘추시대의 사회상 부분, 그리고 그 사회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났던 제자 백가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3차 시 내용은 진한 제국의 성립 부분입니다. 네, 먼저 나오는 거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한 바로 시황제의 진이죠. 자, 황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시황제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시황제의 업적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9년제를 실시를 하고, 뭐 화폐를 발량전으로 또 도량형 문자까지 통일을 한다. 그리고 사상 통일을 위해, 법가 중심의 사상 통일을 위해 분서갱유, 유가를 탄압을 하는 그러한 조치도 봤었고, 그리고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건설을 하는 것도 진나라 시황제의 업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한 진나라가 얼마 안가 무너진다라고 그랬었죠. 뭐 병마용이나 아방궁 등, 그리고 만리장성 등의 무리한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가혹한 법가 중심의 통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당시 백성들이 왕실에 불만을 품고 진승과 오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진나라는 얼마 안 가서 멸망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로 한나라 고조가 이렇게 다시 중국을 통일한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황제가 한나라 무제인데요. 그 한나라 무제가 한 업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9년제를 중심으로 9년제를 전국에 실시를 한다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당시 유학자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로 교육기관 태학을 설립을 한다라고도 그랬습니다. 또 영토도 엄청나게 확장을 한다라고 그랬었죠. 흉노를 정벌을 하고, 그리고 그 흉노 정벌을 위해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역, 월지라는 곳에 파견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와도 매우 연관이 있죠. 고조선을 멸망시키는 것도 이 한무제입니다.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 비용,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었을 텐데, 평준법이나 균수법을 시행을 하면서 물가를 조절을 했고, 또 소금, 철의 전매제를 실시를 하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를 하는 인물이 이 한무제입니다. 자, 9년제를 전국에 실시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기존에는 한나라 고조가 택했던 군국제를 실시를 했었다면은, 한무제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황제가 직접 관리를 모든 지역에 파견을 하는 9년제를 실시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장건의 서역 파견 부분을 보도록 하면은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당시 장건이라는 사람을 멀지 서역에 파견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길이 바로 실크로드 비단길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한나라가 잠깐 사라지는데요. 바로 왕망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을 해서 신나라를 건국을 했고, 자, 바로 이 신나라가 얼마 안가 무너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광무제에 의해서 후한이 건국이 된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 후한도 200년 뒤에 바로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한나라 황실이 흔들리고 결국에 그러한 황건적의 난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군웅, 호족이 할거를 한다라고 그랬었고 결국에 위촉오 삼국시대가 나오게 되면서 220년에 후한이 멸망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당시 한나라의 지배계층은 호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상공업 발달과 농업 생산량 확대로 인한 토지 사유화로 대토지를 소유를 하였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방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임용이 되는 향거리 선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진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특권을 유지를 했던 계층이 호족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나라 때 지배계층은 호족이었습니다. 자, 유학의 흐름에서도 진나라 시기 때 있었던 분서갱유라는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분서갱유, 유교경전을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내용과 해석 그리고 주석에 집중을 하는 훈고학이 한나라 시기 때 발전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나라는 훈고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한나라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4차시 부분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 부분인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내용도 생각 외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을 빼고 잘 중요한 부분만 잘 캐치를 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한이 멸망을 하고 삼국시대가 출현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삼국이 바로 위나라를 계승을 한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씨의 진나라가 얼마 안 가서 바로 5호의 침입을 받으면서 동쪽 강남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동진을 건국을 한다라고 그랬었고, 화북 지역에는 바로 5개 오랑캐 즉 5호를 바탕으로 한 16국이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5호 16국을 통일을 하는 왕조가 북위였고, 북위가 나중에 동위, 서위, 북제, 북조를 거치면서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남조 바로 동진 역시 송제, 양진의 왕조를 거치면서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모습까지가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흐름 부분입니다. 자, 이 위진남북조 시대 대표적인 왕조가 바로 선비족의 북위 왕조인데요. 북위의 대표적인 인물이 효문제인데, 자, 이러한 효문제는 적극적으로 나는 한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한족이 되고 싶어요 라는 한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그랬었죠. 자, 대표적인 한화 정책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를 한다거나 뭐 호복이나 호호 같은 거 사용 금지한다든지 한족과의 혼인을 장려하고 뭐 균전제를 시행을 한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북위 효문제의 한화정책 내용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자, 또 위진남북조 시기의 사회 부분을 보도록 하면은 문벌귀족이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재 등용 제도죠. 구품 중정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문벌귀족이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뭐 중앙의 중정관이 9등급으로 평가를 하면서 추천을 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 이 구품 중정제라고 그랬고, 이런 구품 중정제와 대토지 소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진남북조 시기에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 문화 부분을 보도록 하면은, 자, 북조 바로
오호가 다스렸던 이 부분 북조에서는 왕족불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가 수용이 된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킨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위능관과 룽먼 지역의 왕의 모습을 한 불상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자, 한편 남조 시기에는 현실 회피 경향을 보였고 그러한 기존에 있었던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교가 성립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에 심취하는 바로 청담 사상이 유행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문학작품과 뭐 그림작품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부분 5차시 부분 수나라 당나라 시대 부분인데요. 자, 그 전에 위진남북조 시기를 통일을 했던 국가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자, 수나라 바로 국품중정제를 폐지를 하고 과거제를 실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조용조 제도 그리고 부병 제도를 정비를 했다라고 그랬었죠. 자, 수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당시 교통의 혁신이었습니다. 바로 대운하를 건설해가지고 화북지역과 강남지역을 연결을 하는 국가가 수나라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와도 매우 밀접한 국가이죠. 왜? 고구려를 공격을 한 국가, 그리고 살수대첩에 의해서 격파당했던 국가 역시 수나라였습니다. 자, 이러한 무리한 토목공사와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인해서 수나라가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국가는 당나라인데요. 자, 당나라는 당시 통치제도, 그러니까 뭐 조세제도나 여러가지 통치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뭐 균전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부병제, 조용주 제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안사의 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급변한다라고 그랬었죠. 바뀐다라고 그랬었는데, 자, 바로 이거죠. 안사의 난 이후 조세제도가 이렇게 변화한다. 조용조는 양세법, 균전제는 장원제, 마지막으로 부병제는 오병제로 변화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안사의 난 이후에 토지대장 등이 상실이 되면서 균전제 시스템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조세제도 역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겠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양세법이 있었죠. 뭐 여름, 가을에 두 번 납부하기 때문에 양세법이라고도 그랬었는데, 뭐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원제, 농민 간 그리고 지주 간의 예속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모병제로 인해서 이제 직업군인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사의 난 이후에 뭐 여러가지 개혁 조치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되지 않았었고, 자, 결국에는 황소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몰락을 하고 결국에는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것이 당나라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당나라의 사회와 문화 굉장히 국제적이었다라고 그랬는데, 국제적이고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수나라 때부터 실시를 했던 과거 제도를 통한 능력 존중이 있었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귀족 세력이 관직을 독점을 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발전을 했다라고 그랬었죠. 뭐 비전 육토, 뭐 상인 조합인 행이 등장을 했다. 또 대외 교역을 위한 감시기구인 시박사를 설치를 했다라는 것도 당나라 시기였습니다. 자, 문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던 것이 당나라였습니다. 자, 당시의 수도 장안은 정말 국제도시로 번성을 했었죠. 자, 도성을 보도록 하면은 뭐 여러 외국 종교들, 뭐 조로아스터교나 네스토리우스 교 같은 그러한 다양한 종교들의 사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당시 당나라의 문화가 국제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학 쪽에서도 훈고하게 성행을 하는데, 자, 당시 과거를 보기 위한 수험 지침서로 고경달이라는 사람이 오경정의를 편찬을 하는 것도 당나라 시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나라 문화, 당삼채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당나라 시기 때 율령이나 한자나 유교나 불교 등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6차시 부분 송나라의 발전 부분입니다. 자,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절도사들이 난립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혼란한 시기, 5대 19기라고 불리우는 시기를 통일을 하고 나오는 왕조가 송왕조인데요. 당시 송나라를 건국한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의 여러가지 정책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자신이 절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그랬었죠. 문치주의가 대표적인 사례일 거고, 재산권을 약화시키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황제를 호위하기 위한 금군도 강화를 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등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과거제 전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송태조의 황제 독재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문치주의가 워낙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사력 저하가 일어났었고, 당시에 이민족이었죠. 요나라, 거란족, 서하 등의 침입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세패를 통해서 막으려고 그랬으며, 결국에는 재정 악화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왕안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안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개혁이 이루어지죠. 대표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개혁 방법이 청묘법이나 모역법 등이 있었고, 그리고 상업을 위한 개혁 방법 시역법이나 균소법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개혁 방법 보가법이나 봉화법 등이 바로 왕안석의 대표적인 신법, 개혁 내용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송나라가 조금씩 몰락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경제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면은 모내기법이 보편화되고 농업기술, 당시 농업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강남 지역의 생산력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송 시기 때 말이죠. 자, 상공업 부분 보도록 하면은 상인조합, 행이나 그리고 수공업자 조합인 자까지 결성이 되면서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된 상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폐도 많이 유통이 된다라고 그랬었죠. 송나라는 해자 교자입니다. 송회교저. 대외 무역 역시 무역기구 시박사라는 기구가 송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자, 사회와 문화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 당시 과거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대부라는 그러한 집단이 성장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송나라 시기 때 지배층은 사대부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라는 호족, 그리고 미진남북조 시기에는 문벌 귀족이고, 그리고 송나라 시대로 가면은 사대부로 이어진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기존의 문자의 해석이나 그리고 주석에 집중을 했던 훈구학에서 벗어나서 종교, 형이사학적인 사상을 바로 주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대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유교의 경향이 바로 성리학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대의명분론과 화의론을 강조를 하면서 당시 좀 국제적으로 좀 추락해 있던 송나라의 위상을 많이 반영을 했던 학문이 바로 유학, 성리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의 성리학 부분 바로 송나라 시대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볼 7차시 내용은 정복왕조였죠. 네, 정복왕조라 함은 이민족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면서 유지한 채로 중국을 다스렸던 그러한 왕조, 국가를 정복왕조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정복왕조로는 거란이 세운 요, 그리고 여진이 세운 금, 몽골이 세운 원나라 등이 있다라고 그랬었죠. 자, 먼저 볼 나라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입니다.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부족이 통일이 되면서 만들어진 국가가 거란,
요라는 국가였고, 자, 바로 우리나라 역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그랬었죠. 우리나라 고구려를 계승을 한 발해를 공격을 해서 멸망시킨 국가가 거란, 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려와 국경을 인접을 하게 되면서 고려도 세 차례나 공격을 했던 국가 바로 거란과 요였습니다. 왜 고려를 공격을 했을까? 바로 대륙, 송나라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였죠. 자, 바로 송나라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있는 그 연운 16주를 거란 요 나라가 굉장히 탐내했었는데 계속된 전쟁 속에 바로 송나라와 전연의 맹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운 16주를 차지를 했고 많은 양의 세패를 송나라로부터 지급을 받았던 것이 거란 요 나라였습니다. 자, 이러한 거란 요 나라의 이중 통치 체제를 보도록 하면 바로 북명관제와 남명관제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북명관제를 통해서 거란인을 통제를 했고 바로 남명관제를 통해서 한인이나 바레인들을 통제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유의 거란 문자를 사용을 한 것도 이 거란과 요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민족과 국가는 여진이 세운 금나라입니다. 아고다에 의해서 부족이 통일이 되면서 바로 만들어진 국가가 금나라이고, 그리고 거란과 요나라를 공격을 해서 멸망시킨 것도 이 금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송나라와 고려를 압박을 하죠. 자, 이 거란 요나라를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송나라와 연합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금나라는 이제 송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던 화북지역까지 공격을 해서 당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까지 함락을 하고 송나라의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 바로 정강의 변을 일으키는 것이 이 금나라 여진족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송나라는 화북지역을 상실을 하고 강남 쪽으로 이동을 해서 남송을 건국을 하는 것이 이 정강의 변의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여진 금나라의 이중통치 제도로는 맹한모국제가 있죠. 바로 맹한모국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진족을 이렇게 통솔을 하고, 그리고 주연제를 바탕으로 해서 농경민들을 다스린다. 바로 이중지배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도 역시 여진 금나라의 특징입니다. 또 고유의 문자, 여진 문자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승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정보광주는 징기스칸, 바로 징기스칸의 몽골 원나라입니다. 자, 이 몽골 원나라는 투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어요. 바로 대몽골 울루스를 조직을 했던 이 칭기스칸과, 그리고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꾼 쿠빌라이 칸, 그렇게 두 명을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칭기스칸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기존의 몽골 부족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대칸에 추대가 됐었고, 그리고 천호제라는 그러한 사회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대몽골 울루스를 조직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금나라 여진을 이렇게 공격을 했으며 뒤이어서 서아까지 공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왕조였던 호라즘 왕국을 정복을 하는 것도 바로 징기스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쿠빌라이 칸이에요. 자, 이 쿠빌라이 칸은 기존의 몽골 지역에 있던 수도를 중국 베이징, 지금 베이징이죠, 대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국호도 중국식 이름인 원이라는 국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 쿠빌라이 칸입니다. 또 강남 지역에 있었던 남송을 아예 멸망을 시키고 중국을 통일을 하는 것도 이 쿠빌라이 칸의 업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몽골 원나라는 중국을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자, 바로 몽골 제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고위직을 몽골인이 이렇게 독점을 했습니다. 과거 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었고, 그 밑으로는 외국인이었던 생목인이 이렇게 지배계층을 이렇게 형성을 하였으며, 자, 그리고 한인과 남인이 이렇게 피지배계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인과 남인을 특히 엄청나게 차별 대우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몽골만의 고유 문자를 사용을 했죠. 파스파 문자라는 그러한 몽골 고유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몽골이 쇠퇴를 하게 되는데 14세기 이후에 황희 계승 분쟁으로
정치가 혼란이 되었고 또 지배층도 엄청나게 사치를 부렸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당시 원나라의 지폐였던 교초가 남발이 되면서 물가가 폭등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초래가 되면서 사회 역시 혼란이 됐었다. 그러면서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으며 결국에는 그러한 많은 반란들의 여파로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에 의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몽골 원나라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영토가 넓었던 원나라, 몽골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바로 역참제라는 교통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제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교통로와 정보망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주요 지역에 역참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여관이나 숙박시설 등을 설치를 하면서 정보, 교통망을 정리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원나라 몽골의 영토가 엄청나게 넓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서양 지역으로 이제 퍼지면서 서양인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라고 그랬었죠. 비단길과 바닷길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당시에 서양인들이 많이 원나라와 일본 등을 많이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차시 정보왕조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8차시 내용 명나라와 청나라 내용 부분입니다. 자, 먼저 명나라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홍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 자, 이 홍무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상제를 폐지를 하고 내각대학사를 설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향촌사회를 교화하기 위한 유교를 반포한다거나 그리고 그 향촌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이갑제라는 시스템을 마련을 한다라고 그랬었죠. 또 토지대장, 어린도책이나 호적대장, 부역황책이라는 것을 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치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홍무제가 실시했던 이갑제 시스템을 정리한 거고 또 토지대장, 당시 토지대장이었던 어린도책, 또 호적대장인 부역황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왔던 황제가 영락제라는 인물인데요. 자, 이 영락제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그랬었죠. 먼저 수도를 난징에서 자신의 근거지였던 북경,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도성인 자금성을 건설을 하죠. 또 대외적으로는 정화라는 환관을 바닷길을 통해서 해외로 보내서 자, 명나라가 짱짱이에요 라고 하면서 조공질서를 확립을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중국 화교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시 영락제가 있었던 베이징 천도 부분이고요. 자금성을 건설을 한다. 자, 그리고 또 대외 활동으로는 명나라 중심의 조공질서를 확립을 하기 위한 정화를 해외에 파견을 하는 것 역시 영락제의 업적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명나라가 서서히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북로남해에 대외 위기를 겪는다고 그랬었죠. 북쪽으로 이민족의 침입, 그리고 남쪽으로는 외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쇠퇴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장거정이라는 재상에 의해서 여러가지 개혁이 실시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개혁의 내용이 세금 제도를 기존의 양세법에서 일조편법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었죠. 세금을 은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고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이원화하는 것이 또 그 내용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명나라는 쇠퇴를 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조선에서 있었던 임진왜란에 무리한 파병을 하면서 재정이 바닥이 났었고 자, 사회가 혼란이 됨에 따라서 결국엔 농민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명나라는 멸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 이자성 세력도 나중에 들어오는 만주족 청나라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청나라가 최종적으로 대륙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명나라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 명의 황제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청나라의 리즈 시절 전성기를 이끌었던 3명의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제, 그리고 옹정제, 그리고 권륜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강희제를 보도록 하자면은 중국 대륙에 한족 세력들이 다수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족 세력 중에 반청 세력이었던 3번의 왕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3번의 난인데, 그 3번의 난을 진압을 하는 것이 강희제였고, 또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 지역이죠. 그 지역에도 반청 세력이 있었는데 그 반청 세력 역시 진압을 하는 것이 강희제입니다. 또 시베리아 지역을 경계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러시아와도 그 조약을 맺으면서 국경을 확정짓게 됩니다.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중국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황제가 옹정제죠. 자, 이 옹정제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군사행정 등을 총괄을 하는 군기처를 설치를 하면서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이런저런 정보를 모으기 위한 비밀 상주문 제도를 실시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황태자 밀검법 역시 정보를 독점한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최고의 전성기 바로 권륜제인데요. 자, 티벳, 위구르, 몽골 등을 확보를 하면서 청나라 최대 영토를 확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서양 열강들의 동아시아 진출이 활발했는데, 자, 그것을 바로 공행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공행무역을 통한 서양 세력을 견제를 합니다. 즉, 서양 세력은 중국 청나라와 교류를 하려면은 이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나라가 무역에서, 서양과의 무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대규모 편찬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요. 사고전서라는 백과사전을 이렇게 만든 것 역시 권륜제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당시 청나라를 반대하는 사상 같은 것들 역시 잡아내면서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소수의 민족 만주족이 어떻게 다수의 한족을 지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후 부분, 중국 지배 부분인데요. 자, 채찍질, 그리고 당근책, 바로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강경책이 변발을 강요한다거나, 그리고 또 문자옥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상을 통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만주족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은 거죠. 자, 반면에 회유책도 있다라고 그랬었죠. 만한병용제 같은, 즉 만주족과 한인을 공정하게 등용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회유하는 모습, 그리고 또 당시 지배층이었던, 사회 지배층이었던 한인 신사층을 포섭을 하기 위해서 과거제나 항의제를 인정을 하고 또 유교 문화를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청나라가 한인들을 지배를 하기 위한 회유책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청시대의 사회, 경제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 자, 명나라 시대 조세 제도가 바뀐다라고 그랬었죠. 바로 장거정이 실시를 했던 일조편법으로 말이죠. 자, 그 일조편법이 바로 청나라 시기 때 와서는 지정은제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정세, 인구세가 지세로 통합이 되면서 일원화가 되면서 일원화가 되는 것이 바로 지정은제인데, 자, 즉 인구세가 없어지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똑같으므로 인구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것을 바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사이에 무려 인구가 2배로 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국 조세제도의 변천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당나라 초기,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부터 당나라 초기까지는 조용조 제도, 그리고 안사의 난 이후에 양세법으로 바뀌었다가 명나라 시기 때 일조편법, 그리고 청나라 시기 때 지정은제로 바뀌는 것이 중국 조세제도의 변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지배계층, 명청시대의 지배계층, 신사층이다 라고 그랬었죠. 과거제와 학위제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인 특권이나 사회적인 특권을 누렸던 것이 신사라는 계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유학에서의 기조가 변화를 한다라고 그랬었죠. 자, 송나라 원나라 시기를 거치면서 성리학이 발전을 했지만은 명나라 시기 때 와서 왕수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비판을 하였고 인간의 개인의 깨달음과 실천을 강조를 하는 양명학이 이렇게 명나라 시기 때 서서히 발전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청나라 시기 때 와서는 문자옥 등의 사상 탄압이 있다 보니까 현실 정치와 관련한 연구가 불가능하였고 결국에는 문자와 문헌 그 내용만을 탐구를 하는 경향의 고증학이 발전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상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한나라 당나라 시기에는 훈구학이 주류를 이끌었다면은 송나라 원나라 시기 때는 성리학 주의가 집대성한 성리학 그리고 명나라 시기 때 왕양명의 양명학 그리고 청나라 시기 때 문자옥 사상의 탄압으로 인한 현실 정치 회피 경향으로 나오는 고증학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청시대 동서교류 부분을 보도록 하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동서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선교사가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샬이 있다라고 그랬었죠. 특히 마테오 리치는 당시의 세계 지도였던 고려 만국 전도를 그렸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회고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좀 정리가 되나요? 자, 남은 기간 동안 주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반복하면은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결과를 얻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험 기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 2학년 첫 시험, 또 세계사 첫 시험인 만큼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을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컨디션 관리 잘하고 남은 기간 시험 준비 잘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모두 화이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요.